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태, 지금 두 분 교수님은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라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그 동아시아에서 영향 이런 게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희들이 목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그 빅 이벤트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그냥 최고 전문가이신 문정인 교수님, 이수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박현도 교수님도 지정 토론으로 나와주셔가지고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 최고의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뭐 한 20여 명이 듣기에는 좀 아까운 세미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조금 그 박능우 장관님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임채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 포용과 핵심이 객주로 하는 목요 포럼 중에서 오늘의 주제가 또 참여하시는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가 정말 사회적으로 명성도 높고 이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라서 아주 의미 깊은 목요 포럼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0분 오늘 참여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녹화되어서 계속 반복해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 한 130명은 다 보시게 됩니다. 오늘 직접은 안 보더라도 보게 되고 또 일반인도 보게 돼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돕고 또 향후 진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주제 발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멀리 이스탄불에 특히 참여해 주시는 이희수 교수님께는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영도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문재인 교수님은 정말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이시니까 저희들이 아주 어, 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주제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임채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들 진행을 보통 이게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조금 토론이 길어지면 10시 좀 넘기기도 하고 그런데 웬만하면 10시 정도에 마치는 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할 때 1시간 발제에 지정 토론 10분 토론을 하고 그다음 자유 토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 두 분 교수님 계시니까 먼저 30분 정도씩 좀 편하게 발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정인 교수님께서 아까 20분 말씀하셨는데 좀 자유롭게 한 30분 내외에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는 그쪽에서 공유하시면 바로 PPT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PPT 공유 안 하고요. 그건 참고로만 네, 보시고 제가 그냥 뭐 2, 30분 하는데 뭐 PPT까지 가지고 설명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제가 이 목요 포럼에서 이제 강연하는 게 두 번째인데 저는 처음엔 저 혼자 하는 줄 알았지만 둘이는 우리 이수 교수께서 참여를 하시고 우리 이제 박현도 교수께서 또 이제 또 토론까지 하시니까 이제 무슨 밖에서 하는 큰 행사처럼 됐는데 뭐 하여튼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우선 저 앞에 주어진 주제가 이제 소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제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수 교수께서 부탁한 준비한 자료도 보니까 저랑 상당히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역사적인 거고 최근의 현상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게 우리가 이 아랍 이스라엘 갈등 또 뭐 아랍 유대인 갈등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갈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신데 우리가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반유대주의라고 할 때 그걸 유대주의로 번역한 건 잘못 번역하는 것 같아요. 엔티세미틱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 자손들이니까 셈이 누굽니까? 셈이 노아의 큰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큰아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랍이나 그 유대인이나 사실상 같은 종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정통성 싸움이 오래전부터 있죠.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셈인데 셈이 자손들이 지금의 이제 아랍 유대인들이 되는데 이게 갈라져 나가는 게 아브라함 때 이제 갈라져 나가요. 아브라함이 사라 본부인이 있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인이든 하갈이든 이제 여인하고 이제 그 소위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 또 우리 저 유대인 저 히브리어는 이시마엘이라고 그러고 이제 아랍어로는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마엘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사라가 늦게 이제 또 이삭을 또 가졌단 말입니다. 이삭을 또 아람말로는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저 히브리어에서는 이샤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 이스마엘의 자손들하고 이삭의 자손들 이 싸움이에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갖고, 그러니까 정통성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죠.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그 정통성, 이슬람 아랍에서는 그 정통성을 이스마엘에 줘요. 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계시를 받아갖고 아들을 희생양으로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희생하라고 했었을 때, 그때 희생으로 갇힌 아들이 바로 이스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그걸 희생절이라고, 이들 아두하라고 해서 큰 희생절 잔치를 상당히 크게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유대오 크리스찬, 기독교에서는 그때 희생양으로 바친 아들이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메카에 가보시면 메카에 이제 하람 샤리프라고 해서 이제 까바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옆에 보면 잠잔 생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생수가 나오는 건데, 하갈이라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제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겼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 갖고 이제 사막으로 도망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사막에서 목이 마르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이제 계시를 받아갖고 여기에 샘이 있으니까 가서 먹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잠잠 생수라고 하는 게 됐고, 모든 무슬림들이 이제 하지 순례를 가면 다 거기 가서 물 한 병씩 기도 갖고 오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전속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통성 싸움의 연원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 시대 이삭, 유대 크리스찬 전통에서는 이삭이 소위 적통이고,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이 적통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진짜 고증이 가능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문제는 결국 로마 제국의 확장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확장을 해서 특히 이제 기원전 1세기, 그 다음에 기원후 1세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1, 2세기를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지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그래서 한 AD 66년하고 AD 132년, 특히 AD 132년의 전투가 치열했죠. 마사다에, 우리 영화에도 나오는 마사다 전투가 나오고 거기에서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 다 전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D 135년에 로마 원로원이 개최가 돼요. 그래서 그 원로원에서 추방 결정을 해요. 그걸 이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디아스포라 또는 다이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소개를 시켜요. 어디로 소개시키느냐? 로마 제국 각 도처에다 소개를 시켜요. 바로 이 유대의 민족을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방랑의 시간을 갖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끝나서 600년대부터는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게 우리 그 아랍 칼리페이시 들어가서 이제 아랍 소유가 되죠. 여러분도 뭐 조르단이나 시리아나 레바논 이때 그 여행을 가보면은 사실상 지금은 거기가 이슬람 교도들이 많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캐톨릭들이었거든요. 캐톨릭 유래가 더 많아요. 근데 600년, 632년 이후부터는 이제 아랍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무슬림으로 많이 개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움마야드 아바시드 거친 다음에 이제 1561년 이제 오토만 제국이 오면서 오토만 제국 하에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상 유대인들은 다 떠났고 팔레스타인 땅에 사실상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건 분쟁 같은 건 사실 없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 같더라도 이슬람에서는 그 밀레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밀레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교도 집단에 대해서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인두세를 내면, 지하즈라고 하는 인두세를 내면은 결국 이 친구들이 군대 면제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들 재산권 보호해주고. 그래서 오토만 제국을 포함해서 특히 오토만 제국 하에서 이슬람 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자율성 또는 종교의 자유 이런 게 이제 보장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었죠. 그래서 디아스포라에서 떠난 게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알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리아가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발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1890년대 초, 1890년대 초에 그 유명한 드레퓨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레퓨지 대위라고 해서 프랑스군 대위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간첩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자기 상관들이 이 친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간첩 행위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간첩적으로 몰아갖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19세기 말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소위 인라이트먼트, 그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제 자유에 대한 목소리가 막 커지고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각 민족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찾을 때고 이제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테오도르 헤르츠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스트로 헝가리 출신인데 비엔나에 사는 친구인데 이 기자예요. 이 양반이 그 1896년에 자기가 책을 하나 내요. 그 유덴슈타트라고 해서 유대 국가라는 책을 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엄청나게 활동적인 사람이 돼서 1897년에 제1차 월드 주이시 컨그레스를 비엔나에서 개최를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사실상 팔레스타인 땅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가 다이아스포라 나와서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국가를 만들자. 그게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주데이즘이라고 해서 유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주데이즘이 있고 그다음 문화적 주데이즘이 있는데 정치적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시온이라는 게 지금 제루살렘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온에다가 소위 유대인 국가를 세우자는 거고 그걸 이제 미국 남부의 원리주의, 복음주의 개신교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완전한 유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 이스라엘 국가가 완성이 되면은 예수 재림한다고 믿는 거예요. 새로운 천년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묘하게 결합이 된 건데 그래서 결국 그 티오도르 헤르츠이 이제 그렇게 기치를 들고 나오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 동구권 중에 그 EDC라고 얘기하는데 폴란드 포함해서 이 동구권 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식인들, 특히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19세기 말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걸 알리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알리아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귀환하는 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19세기 말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기부츠라는 걸 처음에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현지는 아랍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잘 지내요. 근데 문제는 알리아에서 귀환해 오는 유대인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많아진 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특히 1936년 나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부츠들 만들기 시작하고 팽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것들. 그 여러분 폴 뉴만이 나온 엑소더스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그, 그 엑소더스에서 나오는 그 과정도 바로 그때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그때 영국이 소위 그 신탁 통치를 하고 있던 땅이니까 유대인에도 사실상 우호적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귀환, 알리아의 결과로 오면서 유대인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문제를 이해할 때는 디아스포라하고 계속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알리아, 요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강대국의 농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토만 제국이 망해갈 그 무렵에 그 여러분 아라비아의 로렌스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영국 정보 당국들은 사실상 당시에 뭐 후세인 왕 포함해갖고 당시 시리아, 이라크 쪽에 있는 그때는 오토만 제국이라고 하는 게 큰 제국이고 그 안에 아랍 국가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랍 민족들에게 이제 영국에서 소위 접촉을 해요. 그래서 비밀 공작을 해요. 그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편을 들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소위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 국가가 세우는 걸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맥마흔 후세인 서한 레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 거기에서 보면 맥마흔이 계속 이제
국가 만드는 걸 약속을 또 해줘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배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배신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제 1916년에 그 사이크스 피코 비밀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전쟁이 끝나면 그 소위 아랍 중동 땅을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갈라먹느냐에 대해서 비밀 협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1917년에는 발포라고 하는 당시 영국 외상이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20년에 이제 이태리 산레모 그 섬에서 이제 산레모 협약을 맺어요. 그 협약은 뭐 간단해요. 그때 연합국 승전국인 영국은 지금의 조르단, 이라크, 그다음 팔레스타인 이쪽 땅을 이제 먹어가고, 그다음에 이집트에 대한 식민지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반면에 오토만 제국이 일부했던 북아프리카 국가들 해서 모로코, 알제리아, 투니스,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이런 국가들은 프랑스에 준다라고 하는 획책을 다 정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에 뭐냐,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 독립적 국가를 갖게 된다는 게 이제 좌절이 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947년도 되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쉽게 해서 전쟁이 나는 거죠. 이제 소위 아랍 이스라엘 1차 전쟁이라는 게 1947년에 1947년 5월 15일 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 팔레스타인 사람 한 75만 명 정도를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의 72% 정도, 72% 정도를 이스라엘이 차지해 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48년에서는 정식으로 유엔에서 이스라엘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소위 유랑 생활이 시작이 됐던 거죠. 난민으로 이제 지위가 전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2차 중동전이라는 건 1950년 수에즈 운하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건 뭐 큰 임팩은 없었고, 그때 나셀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키니까 영국이 결국에 그걸 자기들이 공동 관리하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전쟁이지만, 그다음 3차 중동 전쟁이 1967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소위 전쟁을 완전히 승리를 하게 돼요. 그 결과로 시나이 땅 거의 다 이스라엘이 먹어갔죠. 그 다음에 골란 고원 먹어갔죠. 그리고 가자 웨스트뱅크까지도 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에게는 엄청난 이제 충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절차 탕마하던 이제 안와르 사다트가 1973년에 또 몰래 라마단 달에 소위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4차 중동전이라고 해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키프르 전쟁이라고 하고 아랍 사람들은 라마단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이제 이스라엘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로서 결국에 1977년에 이제 사다트가 제루살렘 가서 텔아비브 이제 방문을 해갖고 관계 개선한다는 걸 하고, 79년에 이제 카트가 중재를 해갖고 캠프 데이비드 협약을 맺어갖고 결국 평화를 얻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시나이 땅의 대부분을 소위 이집트에다 반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4차 중동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 큰 전쟁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일어난 전쟁이 이제 이 가자 문제가 나오는 거죠. 팔레스타인 내부의 문제죠. 그러니까 1996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샤크 라빈하고 야세 아라파트가 이제 둘이 이제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부가 중재를 해갖고 오슬로 협약이라는 걸 맺어갖고서 결국 두 국가를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가를 갖고 하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 후에 리쿠드 당을 포함한 이스라엘 보수 정당이 그걸 계속 회방을 놓죠. 나타냐후가 그중에 대표적인 친구죠.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찬성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다고 원스테이트 솔루션도 찬성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스테이트 솔루션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국민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팔레스타인 아랍 인구수가 쉽게 더 많아지니까 50%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아랍 국가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국가 솔루션은 안 가는 거예요. 투스테이트 솔루션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나타냐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우파 세력들은 서안하고 가자 포함해갖고 특히 서안에 이제 그 정착촌 같은 것을 몰래 만들면서 결국에 뭐냐 야금야금 소위 팔레스타인 땅을 먹으면서 사실상 이들을 쫓아내는데 사실상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거든요. 그냥 이 친구들 이스라엘 국가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스테이트 솔루션에 찬성을 하지 않죠. 이번 그 가자 사태도 이 나타냐후와 연정한 우파 그 정통 유대 그룹이 관계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사실상 가자의 하마스를 인정해주고 정치단체 인정해주고 투스테이트 솔루션으로 그 팔레스타인 소위 자치정복을 협의를 해서 했다면 풀 수 있었던 건데 그렇지 않은 데서 생겨난 문제죠. 근데 뭐 제가 드린 자료에서 나왔지만은 뭐 문제점이 많죠. 이제 하나는 인티파다라고 해서 결국에 1987년 1차 인티파다, 그 2000년 2차 인티파다 이렇게 생기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엄청난 통제, 그 뭐냐면 2005년까지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통제를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이제 소위 나중에 장벽까지 쳐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저녁이면 돌아가고 그러면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가자에 들어가는 수도, 전기 모든 걸 그쪽에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2005년 특히 2014년 그, 그 가자지구 전쟁 2차 전쟁일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친구들이 완전히 폭격을 해갖고 가자에 있는 국제공항 활주로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자 같은데 완전히 봉쇄돼 버린 거예요. 출입하려고 하냐면 해상은 이스라엘 해군이 봉쇄돼 버리고 남쪽으로 아, 그 있는 건 이집트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은 이집트하고 사이에 이스라엘이 딱 해서 경비초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승인하지 못 나가요. 그 다음에 그 가자가 우리 세종시만한 그건데 그걸 바다 쪽 빼놓고 내륙 쪽으로는 그러니까 북동 남쪽으로는 그 높이가 한 6m 정도 되는 철벽을 쳐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소위 전기 장치까지 다 해놨어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정부하고 그래도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무드 아바스가 있는 파타 조직과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경우는 상당히 유연성을 주긴 주는데, 근데 거기도 특히 서안 쪽으로는 이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왜냐면 시간이 보니까 거의 다 돼버렸는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번 가자 사태만 하더라도 이번 그 소위 4차 가자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뭐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도 주는데 그 하마스가 갖고 있는 포위 심성이 크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 심성이 크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뭐그 하마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무슬림 형제단, 무슬림 브라더후드의 연원을 두고 있는 데니까 그 신앙심이 강하고 이슬람 지하드의 어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그다음 뭐 그 외에 이론들은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죠. 뭐 아브라함 협약에 의해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이제 국교 관계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그 판을 깨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 있는데 그건 난 부차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이번에 그 거사를 준비한 게 1년 이상 준비했다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그날 뭐 10월 7일 날부터 시작해서 그날 중심으로 해서 발사한 그게 뭐 결국 뭐 한 6천 발 이상 발사를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 아이언돔 시스템 갖고 소위 포착해서 요격했다는 게 한 2,200발 정도 되니까
그러면 6천 발 정도 쏘려고 하면 비축해놓은 게 5, 6만 발 정도는 분명히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짧은 시간에 지난 한두 달 사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무슨 어, 그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뭐 이런 국가들이 외교 정상화하는데 판을 깬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맞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요거는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타냐후 포함해서 지금 보수 연정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에 가자 고사 작전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이제 한 방을 먹여갖고 결국 걔네들이 정치적 기반을 이제 약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정보 실패죠. 지들 왜냐하면 저기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북백 베이틀라히야부터 쭉 해서 이 남쪽의 라파까지 보면 이 안 내륙으로 된 데는 전부 다 철벽을 쳐져 있어요. 철벽을 쳐져 있기 때문에 육메타나 되고 있고 그걸 감시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 전기까지 또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완전히 가령 가자 같은 데는 50% 이상이 전부 다 실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자 인구의 거의 68%가 다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이죠. 그리고 산업 기반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왜냐하면 입출입이 잘 안 되니까 산업 기반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 유일한 거는 해외에 있는 팔레스타인 형제 자매들이 지원해 주는 거, 카탈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가자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하는데 또 임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거의 10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화가 됐기 때문에 그 절망적이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또 이 얘기를 해요. 특히 뭐 한국에서 그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하마스하고 파타, 그 서안에 있는 이슬람 자치정부 사이의 그 정통성 싸움을 해서 자기들의 그 정통성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건 내가 볼 땐 좀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자 자체가 서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물론 2006년 선거에서 사실상 하마스가 파타를 그 소위 제치고 이겨요. 그 가자 지역에서는 전 의석을 하마스가 먹고 서한 지구에서도 6석인가 9석인가를 사실상 하마스가 먹어요. 그러니까 이미 2006년부터 정통성에서 PLO 포함한 파타 조직 이 친구들의 정통성은 약화가 됐고 하마스는 사실상 정통성이 더 올라간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무장 정파라고 얘기하는데, 하마스가 시작은 이슬람 자선 선교 단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구빈 활동도 하고 의료 활동도 하고 교육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돈 융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다가 결국에 이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잔치정부를 이제 믿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성격을 바뀌게 되고, 또 자기들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 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밀리시아 성격을 가졌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이죠. 그래서 소위 무장을 한 정당, 레바논의 히즈볼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국 언론에서 번역할 때는 무장정파라고 얘기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아랍 세계에서는 다 정당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스라엘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만 이스라엘이 너무 강압적으로 나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의 반작용으로 이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숨통을 좀 터줘야 되는데 숨통을 터지지 않고 특히 나타냐후가 밀어제끼다 보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전쟁은 이렇게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제가 볼 때는 하마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미 14,000명 정도 지금 희생자가 생겼고 그중에 5,000명이 어린아이들이고, 그다음 메이저 하여간 주요 의료시설부터 시작해서 병원, 학교 할 거 없이 심지어 모스크까지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이 공습 통해 갖고 완전히 파괴시켰기 때문에 가자가 어떻게 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자에 대한 지원도 그래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포함해서 주류 순위 국가들은 사실상 하마스 지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무슬림 브라더후드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카탈만이, 카탈은 지금도 그 알타니 그 국왕 중심으로 해서 그 무슬림 브라더후드, 무슬림 형제단 출신들이 지금도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탈은 상당히 이슬람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마스를 지금까지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냥 무기 지원은 안 해요. 그건 미국에서 반대를 하니까. 왜냐하면 카타르에는 미국의 중부군 사령부, 센트럴 커맨드가 카타르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이 외교를 잘해요. 미국하고도 잘하면서 이번 중재도 마찬가지 미국이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았어요. 카타르로 간 거예요. 카타르이 나선 거죠. 거기 이집트는 보조적 역할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민간인들이 나오려고 하면 라파로 나와야 되니까 그건 이집트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실질적 협상은 카타르 총리가 지금 쭉 맡아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원들 해줘야 될 건데 그다음에 이란에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이란에서 지원을 해줄 건데 그게 갈 길이 이제 막막하죠. 그러면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 스테터스코 안테라고 해서 현상 이전으로 갈 것인가? 즉, 이 전쟁이 끝나도 하마스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건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지금 나타냐후는 점령을 하고 싶어요. 2005년에 그 소위 철수를 했지만은 이걸 가자를 완전히 지들이 잡아갖고 그걸 완전히 게리슨 스테이트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다시 한마스가 언제 생겨오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위협을 가할지 모르니까 장기간 점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한마스 장기 점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지역 분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포함해서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세력, 친하마스 세력들이 다 들고 나오면서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반대를 하고 있죠. 그냥 점점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것 같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옛날 레바논 그 74년부터 77년 사이에 레바논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아랍 연맹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시리아가 제일 옆에 가까이 있는 국가고 관계가 좋으니까 시리아 안정군이 스테빌라이징 포스가 레바논 들어가서 섭정을 하라고 그래서 거의 뭐 그냥 1990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시리아가 사실상 분할 통치했던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걸 아랍 연맹이 하는데 아랍 연맹이 서게 되면 사우디 같은데 뭐 사우디, 카탈 이런 데 섞어 갖고 이제 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있는 거는 그 그, 그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다 다 넘기는 방법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이 반대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마무드 아바스 포함해 이 친구들이 무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건 절대 이제 줄 수 없다는 거고 그건 나타냐후도 공개적으로 그건 반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 유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유엔 미국 아랍 같이 해서 평화 유지군 집어넣고 그다음에 소위 재건군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유엔 관할로 가는 방법도 하나인데 그게 또 이스라엘이 동의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일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도표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올릴 수 있나요? 그거 해서 제가 끝내도록 하죠.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947년 보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거의 90%가 다 아랍 사람들이 살던데. 그러다가 1947년에서 이거 말고요. 제가 드린 거. 아, 네, 그러려면 이웃수 선생님께서 내리시고 문정인 교수님 걸 제가 좀 그게 올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보다 클리어하게 나오니까 우리 이 교수님하고 나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는 건데 내가 그 후반부를 제가 지금 아니 예, 그거만 아니 조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유엔에서 1947년 한 걸 보시면 그때 팔레스타인 땅의 52% 정도를 유대인들에게 줘요. 그때 반발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다가 1949년도 67년 보면은 그때 그 땅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67년 되면은 뭐 가자도 점령이 돼버리고 뭐 서안도 사실상 점령 상태나 관계없고 시나이 다 먹어버렸고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먹어버리죠. 근데 지금 2005년 이후부터 보면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2005년 이후부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 뜬 거에서 보면 아래쪽에 제일 오른쪽 있는 그 부분인데 지금 저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사실상 서안 쪽인데
서안 쪽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상 최근에 그 도표를 보면 그 제가 드린 그래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는 지금 그 자체도 계속 지금 초록색이 없어져 가요. 무슨 얘기냐면 팔레스타인 쪽에서 계속 유대인 쪽에서 유대인 우파들이 계속 지금 세틀먼트에서 정착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빈 땅이 있으면 가져가서 정착촌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는 나타냐를 포함한 이스라엘 우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죠. 결론적으로 하면 그 영토 문제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생존 공간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고, 결국에 유대인과 아랍의 문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국가 해법이냐, 하나의 국가 해법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절충형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고,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로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라고 하는 게 국제사회하고 너무나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분절시키느냐, 딜링크 시키느냐 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참 풀리기 쉽지 않은 사안이에요. 우리 한반도만 지금 7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는 우리보다 조금 몇 년 더 오래 걸린 47년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우리보다 4년 더 우리 전쟁보다 4년 더 많이 걸리는 건데 풀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와도 해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불쌍한 거는 정말 innocent people 그러니까 무고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만 불쌍한 거죠. 그 리더들이 전쟁을 하고 희생은 일반 시민들이 당하고 국제사회는 솔직히 방관만 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함은 커요. 전쟁이 참상 보여주고 있고 평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이번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가 30분을 훨씬 더 넘었겠었는데 이수 교수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다 네? 정리해 주셔서 저는 편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42분인데 그냥 그 이희수 교수님께도 한 30분 정도 편하게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문 교수님 내가 이게 79년, 80년에 대학원 다닐 때 그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스터디 그룹 하면서 딱 계산해보니까 45년 만에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감격해서 야, 세월이 참 무상하구나. 뭐 그때 논의됐던 문제들이 딱 45년, 50년이 지나도 똑같이 반복되니까 정말 중동 문제는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다행히 지금 뭐 박현도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깊이 하시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적확한 진단을 하시는 분이 돼서 토론보다는 지금 진전 사항이나 향후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박현도 교수께서 좋은 해안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상당 부분 문 교수님께서 다 잘 정리를 해주시고 요약해 주셔서 뭐 이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덧붙여서 갈까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팔레스타인 지구는 이제 지중해 가자와 이제 웨스트 뱅크 쪽의 두 자치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나요? 이제 뭐 비전공자도 계시니까 이런 퀘션부터 못 갑니다. 워킹 퍼밋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웨스트 뱅크 쪽 일을 하고 가고 일본은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데 가자 지구 사람들은 뭐 자체 제조업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45%라는 것은 일거리가 없다는 일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라말라나 이런 쪽으로 일하러 가는데 여기 직선 거리가 한 50km 됩니다. 라말라까지는 한 80km 되는데요. 여기서 지나갈 때 물론 여기 이스라엘 땅이죠. 체크 포인트가 수십 개 있습니다. 뭐 그때마다 체크 포인트가 일일이 가동하는 건 아니지만 일하러 갈 때 1시간 반 정도 10분 이상 알몸 수색 당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환할 때 또 알몸 수색 당합니다. 네, 이런 일상의
모욕과 모멸감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가자 지구에서 웨스트뱅크로 이제 퍼미션을 받지만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합니다. 아까 문 교수님 설명했다시피. 근데 다만 생명을 다루는 응급 상황에서 가자 지구의 의료진이 이걸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당국의 허가에 의해서 이 환자를 웨스트뱅크로 옮길 수 있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하고 싶은데 연애스러워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결혼식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웨스트뱅크에서 가자로 신랑을 만나러 가면 그 신부는 다시는 가자로 가면 다시 웨스트뱅크로 못 돌아옵니다. 이게 21세기 문명 청제의 한복판에서 이제 6m의 분리 장벽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가게 차단돼 있고 물과 전기를 80% 이상 통제하고 유일한 이제 그 라파 이집트와의 접경지에서 수백 개의 땅굴을 파서 생필품을 공급해야 되는 이 상황이 2007년부터니까 정확하게 지금 17년째 소위 말하는 창설 없는 열린 집단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넬슨 만델라가 아파르테이트 해결하느라고 정말 감옥 생활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그제 일인데, 지금 그게 그러면서 인류가 아파르테이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천지에 한국의 상당한 지식인들조차도 언론조차도 이 가자가 17년 동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걸 우리가 잘 몰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라인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제 하마스 쪽의 입장이나 이제 외신들을 이제 뭐 우리가 분석해 보면 지금 하마스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괜히 잠자는 게 잠자는 호랑이 건드리도 무서운데 살아있는 호랑이를 건드려서 뭐 됐다. 그래서 뭐 후회가 막심할 것 같은데 이미 하마스는 지금 축제 분위기고요. 약간 지도부에서는 이제 성전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려는 목표를 뭐 90%는 다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극의 현 주소다. 뭐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상황은 지금 여기 이제 가자 이게 빨간 화살표 쪽이 이제 와디 가자라고 뭐 저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여기 옛날에 강이 흘렀는데 강이 말라가지고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북쪽에서 이스라엘 들어와서 지금 북쪽 가자를 지상전을 하고 요 가자 와디 남쪽에는 공습을 하면서 이중 공격이요. 여기는 이제 그 분리장벽이니까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자 드론을 해상으로 들어와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해상도 완벽하게 지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로도 진짜 1cm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남쪽에 있는 라파와의 이제 땅굴로, 물론 뭐 이 과정에서 상당한 무기가 뭐 은닉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진 일이고요. 뭐 구도를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상태고요. 뭐 지난 50년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노벨 평화상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중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혀서 서로 악수하고 뭐 종이에 비슷한 서명한 거는 다 노벨 평화상 받았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평화와 거리가 먼 건데 결국 이제 접근하는 이제 패러다임이 너무 다른 거죠. 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삶의 터전과 또 빼앗긴 조국에 대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생존권, 주권에 대한 이걸 계속 50여 년 동안 양보하면서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현실 정치의 무력감, 그 극도의 모멸감과 패배감, 이게 어떤 이제 상식적인 국제 정치의 논리로 뭐 설득하거나 협상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눈앞에서 이게 잔혹하게 죽어간 이제 가족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뭐 이번 사건도 오래 가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이 죽었지만 눈앞에서 그 부모나 가족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목격한 아이들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평생 트라우마로 또 이 아랍은 아시다시피 인티캄이라는 복수를 어떤 명예의 최 덕목으로 삼기 때문에
이번 사건 자체가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트라우마,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한 저항이 앞으로 50년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저는 인문학자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비극입니다. 그게 반해서 이스라엘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200개 이상의 핵 탄두를 가진 세계 최고의 이제 강국으로 이제 마스터 컴플렉스라는 게 하나의 허점의 양분은 결국 전체 균열로 이어진다는 그 철저한 안보의식, 조금의 허점도 인정하지 않고 주변의 약간의 위협도 그냥 방관하지 않는 이 극단의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가 서로 조화와 화합을 찾기는 쉽지 않다. 어떤 이제 논리로도 어떤 이제 국제 정치의 힘으로도 완전한 평화로 가기는 어렵다. 그게 지난 50년 우리에게 주는 이제 기운인 것 같고요. 이 상황은 사실 제일 이제 역사는 다 지나갔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슬로 평화 협정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건파들이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금년 9월달 전 세계 테러리스트에 대부했던 PLO의 야세 아라파트와 또 이스라엘의 이차크 라빈 총리가 시몬 페레즈와 함께 93년 오슬로 평화 협정을 맺었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땅과 평화의 교환이죠. 어차피 국제법상 67년 이제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은 occupied territory 224조 338조 유엔 안보리 결의안 계산해 보니까 한 42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점령지로부터의 즉각적인 철수와 영토 회복을 결의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국제법인데 어차피 국제법상 되돌려주게 돼 있는 이 점령지 일부에 이제 특히 웨스트뱅크 쪽에 이스라엘이 건국으로 오갈 데 없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데려다가 자치권을 주고 어느 순간 국가로 인정할 단계가 되었을 때 서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함께 살자.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투 스테이트 솔루션인데 그리고 94년 아시다시피 테러리스트에 대부했던 야세르 아라파트와 이차크 라빈이 그해 두 분이 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온 세계가 박수를 쳤고 중동의 평화 로드맵이 이제 이행될 거라는 기대를 줬는데 그러나 95년 바로 그 다음에 95년 이차크 라빈이 이스라엘 극우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또 얼마 있어서 아라파트도 2004년 이제 독살 수도 있습니다만 사망하면서 두 거두가 사라지고 바로 그 다음에 96년 이제 리쿠드 초 전쟁 드라이버라는 이제 강경 집단이 집권하면서 그때 봐봤던 게 여러분 아시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그때 총리가 됩니다. 몇 번 관두고 살아남아서 우리가 정치 귀재라고 합니다만 그 친구가 지금 16년째 이런 이스라엘 총리로 있으면서 오슬로 평화협정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이제 초강경 정책을 써나갔고 특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이제 선포하고 오랫동안 동예루살렘은 어떤 국제 지위에 두는 그런 합의된 관행을 깨고 도발하면서 결국 그 돌려져야 될 정착촌에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 68만 명의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고 오슬로 평화협정의 기본 그 땅에 그리고 200개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 있어서 오히려 그 팔레스타인 정착촌 169개 공동체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를 던졌던 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여기 이제 파타 웨스트뱅크에 있는 파타 정부가 소위 말하는 협상이라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어떤 변절 배신 거기다가 이제 부패까지 일어났을 때 결국 이제 하마스가 어떤 선명성을 갖고 이번 사건을 일으켰던 하나의 이제 본질적인 이유고 이제 주변적인 얘기로 이제 이스라엘의 내부 문제 또 중동 평화 50주년 기념일 그런 거는 하나의 이제 어떤 전략적 선택이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국내 언론 일부에서 하마스가 무슬림 형제단의 그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괴멸이라는 담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도저히 화합할 수 없고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이스라엘의 괴멸을 이제 정치 목표로 삼는 이런 조직은 제거되어야지 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당연한 논리로 이제 규결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왜곡 이제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요. 이스라엘 무슬림 형제단도 물론 이제 20세기 초에 이집트에서 하산 알반나 사이다 꾸뚜브를 중심으로 그런 목표로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화된 이제 무슬림 형제단을 이제 초창기에 그런 목표를 21세기 담론으로 이제 끼워 맞추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다. 이미 2009년에 하마스 지도자 칼리드 마샬이 선언을 했습니다. 하마스가 분명한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대신 67년 점령지 반환과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동일 사랑 비서권 가성 오슬로 평화협정의 기본 골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준수를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협상하겠다. 그런 면에서 교수님이 굉장히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협상할 수 있는 툴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협상의 문을 닫고 어떤 정치적인 연장이나 어떤 정치적 야욕을 통해서 이제 전쟁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게 뭐 지금 이스라엘 우파 정권의 하나의 전략인 것 같다. 이게 뭐 미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유대지 역사에 대해서는 뭐 잘 설명해 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게 엔타이세미티즘 뭐 물론 이제 반유대주의로 우리가 번역됩니다만 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제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여러분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제 대표적인 데모놀리지 악마론인데 악마론의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상의 악마를 제외하고 가장 사악한 우리의 적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 그 당시 가장 선구적이고 진보적인 학자의 생각이 16세기에 왔어야 그 이전까지는 주 이꼴 데벌, 유대인과 악마는 거의 동일시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악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마틴 루터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끔찍한 일이죠. 악마를 제외하고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19세기 말 델브스 데이비 사건도 있었지만 20세기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때까지 이게 가장 선구자가 유대인을 악마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일반 대중들이나 상당한 서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악마로 보는 그런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이것이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나치에서 홀로코스트란 끔찍한 문병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당시 사실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이 사태에 대해서 물론 적극적인 찬성은 지지는 않았지만 묵인 방조, 공범 없이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한 표결을 할 때 항상 전 세계 유대 언론들이 뭐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총동원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홀로코스트의 비극의 순간에 당신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이 무거운 질문에 자유로운 유럽이 없는 거죠. 이게 결국 서유럽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어떤 정책의 역사적인 어떤 심정적인 이런 한계가 아닌가 뭐 그런 면에서도 참 이제 슬픈 생각이 제 많이 듭니다. 뭐 이거는 이제 쭉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비례 대응이라는 원칙도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해왔는데 뭐 어떤 논문을 보니까 비례 대응은 이스라엘의 비례 대응의 원칙은 1대 20이다. 그러니까 한 명 죽을 때 20배 죽이는 겁니다. 10명 죽으면 200명 죽이고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사제 로켓포를 쏘았을 때 그게 이제 어떤 보복의 권리, 자유권, 비례 대응이라는 원칙으로 무차별 폭격했을 때 평균 20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학계나 언론에서 이게 비례 대응이나 어떤 정당한 자유권의 문제로 이걸 어떻게 내버려 둘 건가 하는 것도 저는 국제정치학자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제 의문입니다. 이걸 뭐 설명드렸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결정적으로는 정착제 문제 같습니다. 이제 되돌려져야 될 국가 건설되어야 될 땅에 이미 유대인 정착촌이 68만 명이 200개의 정착촌이 되어 오히려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섬이 되어버렸고 가면 5분밖에 안 걸리는 이웃 팔레스타인 마을에 못 가는 거죠. 출조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경찰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회에서 2시간이 걸려서 이웃 자기 마을에 가야 되는 오히려 지금 팔레스타인 공동체 주민들이 마을이 이제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것이 요술 평화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의 절연, 뭐 이게 결국 나태한 이 파타의 마무스 아바드 정권이 아무 일을 하든 못했을 때 하마스가 그게 분연하게 일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왜 이 시기에 하느냐? 그건 뭐 전략적인 판단은 다른 문제이고요. 그럼 저한테 이제 주어졌던 마지막에 결국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논문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 시점의 문제, 이스라엘 국내 문제, 하마스가 적혀 있는 뭐 정말 실업률이나 내부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관련돼야 될 것은 이 가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중해 쪽에 어마어마한 가스전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타마르 가스전은 지중해 쪽에 있는데 바로 가자 옆에 이스라엘 전체 전기 현재 40%를 담당하고 이걸 이제 세브론에 매각해서 세브론이 이걸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에너지를 한 4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가자 지구 쪽에 마린1, 마린2에 가스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야세르 아라파트 있을 때 이게 확인이 됐어요. 야세르 아라파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것 같지만 미래는 이게 이 가자 앞에 마린1, 마린2 가스전은 전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먹고 살리기도 남을 만한 충분한 양이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은 이제 가자에게는 이제 어떤 희망의 유전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괴멸하고자 하는 하마스가 이걸 가지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가 틈만 나면 장기 주둔을 허용하고 이제 영토 점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 마린 1, 2에 대한 이제 가스전을 확보해서 이제 어떤 가자의 경제적 성수를 막겠다는 뭐 그런 전략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으로서 생각됩니다. 이걸 뭐 누가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분리장병 2007년 국제사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일부 번역하면은 점령지 구주민들의 이동권과 직업선택권, 교육 및 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고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따라서 장벽으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국제사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2007년이면 지금 뭐 한 17년, 16년이 지났지만 1cm도 허물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해 가는 뭐 이런 물론 뭐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사건소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이런 인류가 이것만 지키자고 약속해 나왔던 어떤 보편적인 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걸 이제 우리 국제사회가 이걸 어떻게 압박하고 이제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도록 할 건가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피해 사항은 뭐 이제 지금 하마스의 현재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뭐 이미 목표는 달성해서 표현은 안 하지만 뭐 성공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지도부는 이미 다 도망가 있습니다. 이미 그 인질 협상과 일시적 휴전 이후 자국 주민 임명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뭐 잔디깎기라는 표현을 저도 뭐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잔디깎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잔디 밑둥파기를 하잖아요.
그 잔디 밑둥파기 이 초강경 작전으로부터 살아남아서 어떻게 다시 조직을 재정비할 것인가, 이게 하마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 같습니다. 이미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핵심 하마스 시스템은 이미 주변 국가로 도피했고, 그 컨트롤 타워가 이제 카타르에 이스마일 하니아가 거기서 총지휘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여론과 미국 입장 선회를 기대하면서 자국민 이제 희생을 당분간 감수하더라도 자위권을 가진 보복 행위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초기 지지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까? 이 변화에 하마스는 상당히 이제 고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근거가 왜 나오냐 하면은 지금 2008년부터 2023년 사건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6,40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유엔폰 통계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통계가 아니고, 금년에만 해도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7일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직전까지 금년에 사망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피해가 676명입니다. 근데 지난 15년 동안 6,400명의 민간인이 야금야금 죽어나갈 때 단 한 줄 보도도 안 되고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국제사회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꺼번에 이제 그 영토로 들어가서 굉장히 도발적인 선정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감수하지만 한 15,000명이 죽었지만, 지금 이런 상태라면 15,000명이 아니라 30,000명이 죽어나가도 우리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건데, 이런 무모한 도발을 통해서 일단 국제사회가 우리 사정을 알게 됐고, 또 이제 그 처음에는 비탄을 받았지만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이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이게 하마스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뭐 저 논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의 희망은, 이거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자 협상에 관한 뭐 저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미국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국제사회의 정치 협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항구적 해결은 영원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뭐 어떤 시민단체에서 글을 하나 부탁해서 쓰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 네타냐후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지지하는 게 훨씬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60여 년간 전쟁에 지쳤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쟁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과 공존하면서 함께 살자 하는 게 여론이 한때는 70%, 이스라엘 사람도 지쳤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해결의 실마리는 이스라엘 국내의 여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최대 엔조이가 이제 피스 나우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300만의 회원이 가진, 이게 글로벌 시민사회 연대고, 거기서 이제 아모즈 오즈가 이제 주도제 노벨 평화상 후보 10차례 이상 노미네이트 됐습니다만 이스라엘 정부 당국의 반대에서 노벨상을 결코 못 받았습니다. 2015년 우리 박경리 문학상을 이제 수상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이 피스나우가요, 이스라엘 내 반 네타냐후 시위를 지금 주도하고 있고, 가자 지구내 이스라엘 군인의 민간인 학살을 실시간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이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권을 움직이는 그런 희망이 아닐까. 뭐 아시다시피 세계 명지이자 다니엘 바님 호임 같은 게, 그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동 음악회를,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에란 이클리스 같은 이스라엘 감독이 레몬트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이게 적의감이나 혐오를 줄이는 이런 이스라엘 내부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피스나우에서 나온 해법입니다만, 결국 이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적의감과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50년, 100년이 가더라도 이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양국 지식인들과 시민사회가 이제 화해와 공존의 역사를 강조하는 어떤 공통 교과서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걸 반드시 양쪽에서 모두 가르치는 뭐 이런 작은 시작부터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논의도
뭐 당장의 해결보다는 어떤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뭐 갖고 이해독실은 나중에 뭐 박현도 교수가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고 뭐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토론 과정에서 또 우리가 국내 지식인들이나 국내 언론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데요. 이것도 이제 토론 과정에서 조금 보충을 하면서 우리 지식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입장이나 이런 어떤 지적인 접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 토론으로 미루겠습니다.